예, 안녕하십니까. 보석감정사 국가기술 자격의 보석학 일반 강의를 하고 있는 배채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 이 학습 목차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오늘 공부해야 될 과정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광물의 채광 그리고 이 보석에서 산출되는 결정계의 형태, 그 다음에 이 보석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외관의 형상, 또 그러한 것들이 결정질인지 다결정질인지, 또한 이 동질 이상인지 유질 동상인지 이러한 과정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보석의 물리광학적 성질에서 벽계라든지 열계라든지 단구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학습, 그리고 경도와 인성, 또 이 밀도, 비중, 자성, 친수성까지 이런 단계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리적 성질들인데 여러분들이 그 일상생활하고도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물 채광에 대한 학습이나 또 유질동상에 대한 이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물리적 과학적 성질은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면 보석의 감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석학 일반 시간이긴 합니다만 보석 감별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석 광산의 형상은 제가 첫 시간 때 1차 광산과 2차 광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광산은 암석 채굴 때 이제 바로 채굴되는 것들이어서 지표면에 바로 밑부분이거나 물론 이제 더 깊은 이 깊이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킴벌라이트 채굴되는 깊이가 대략적으로 한 900m, 한 1km 정도까지 내려가니까 상당히 깊은 이제 갱도 채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 갱도를 만들어서 파이프로 채광을 하는 것도 1차 광산이 되는 거고요. 2차 광산은 보석이 형성돼서 한쪽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다만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강이나 하천을 따라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원래 산출지에서 이동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2차 강사에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파이어 채광하는 이제 사진입니다. 이 지표면에서 먼저 이 암석 광물들을 이제 채굴하고요. 이 채굴한 걸 잘게 부셔서 일정 크기, 보통은 이제 직경으로 보면 한 2cm 정도 되는 크기 정도까지는 다 부십니다. 물론 큰 크기가 발견되면 어떡하죠? 근데 사실 그런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드물고요. 육안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이 돼서 우리가 선별 작업을 하면 되고, 그렇게 분쇄시켜서 작은 크기로 만든 다음에 바로 보석이 포함되어 있는 광물과 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광물을 분리하는, 보통은 이제 비중 선별 작업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보석의 비중이 다른 암석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선별 작업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육안으로 골라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이 채광 작업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채광 작업을 통하게 되면 보석이 어떤 형태로 산출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정지라고 하는 것은 고체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이 형상들, 또 원자들이 3차원적으로 배열돼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결정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궤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일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내부에 질서정연한 원자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처럼 이 특별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H빔도 세우고 골격을 다 만들잖아요. 그렇게 질서정연한 원자 구조를 갖고 있어야지 외형도 일정하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결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궤상이라고 하는 건 내부에는 질서정연한 원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외형 자체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그런 보석 원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궤상이라고 하고요. 비정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질서정연한 원자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외형도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유리 종류들입니다. 여러분들 유리 그러면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글래스라고 하는 것은 천연 유리와 인조 유리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인조 유리는 바로 이제 사람이 만드는 것들이고요.
천연 유리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보석과 몰다바이트라고 하는 보석이 있는데 SiO2 성분이 분출되면서 급속한 냉각에서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SiO2 구조 입자도 일정하지 않고 외형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연 유리들의 그 원석 형태를 보게 되면 일정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계의 어떤 특성들을 이제 앞으로 배우는 이유는 보석은 항상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연마가 돼서 보여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연마되기 전에 원석, 우리가 이제 러프스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러프스톤의 상태에서도 보석을 감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요. 또 그런 러프스톤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연마할 때 최적의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석마다 각각 속해져 있는 결정계가 틀리고요. 그런 결정계에 속하는 보석들이 또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결정계의 특징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6개의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등축전개라고 하는 결정계인데 우리가 이 보석의 결정계를 6개로 나누는 건 주로 이제 6정계 스타일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국에서는 이걸 이제 7정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7정계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6방 정계에서 6방과 3방으로 이제 2개를 다시 분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의 추세는 6방 정계 하나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정계가 어떤 건지 특징들만 이제 간략간략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뭐 막 암기해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필기 시험을 보신다거나 특별하게 할 때 그때 한번 눈여겨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저런 형태로 원석이 산출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등축 전개입니다. 이 등축 전개는 이 중앙을 관통하는 결정축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 C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A, B, C의 이 축이 3개가 똑같아요. 길이가. 그리고 만나는 각도도 90도의 각도로 만나는 그런 결정계를 등축 전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축 전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등축 전개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건 여러분들이 큐브 생각하시면 돼요.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24면체 이렇게 상하 좌우의 형태가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결정계들이 등축 전개고요. 이 등축 전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보석들이 황철석, 파일라이트, 소달라이트, 가닛, 플로라이트, 형석, 그다음에 스피넬,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이 이런 보석들이 바로 등축 전개에 속하는 보석인데 등축 전개에서는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등축 전개에서 산출되는 보석들은 단굴절 보석이다. 일단은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단굴절 보석이다. 그리고 나머지 5정계에 해당되는 이 결정계들은 이중굴절 보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다시 한번 이 보석의 분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축 전개는 A, B, C 축의 길이가 같고 만나는 각도가 90도의 각도로 만날 때 등축 전개다. 그다음에 이제 육방 전개를 보면 여러분들이 육각형 연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육방 장주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데 축이 이 육방 장주니까 4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직축 하나와 수평축 3개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면과 면에 이 결정축이 관통을 하게 되니까 육각면이니까 이 하나, 둘, 3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총 4개의 결정축. 그래서 수직축과 수평축의 길이는 이제 똑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A의 수직축의 길이와 BCD는 길이가 틀리고요. 이 수평축은 길이가 똑같겠죠. 왜냐하면 정육면체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니까 수평축이 똑같을 거고 만나는 각도는 그 수직축과는 90도의 각도로 수평축과의 각도는 각각 60도의 각도로 만나게 되니까 6개니까 360도가 되죠. 이렇게 이제 육방 전개에 해당되는 보석들이 바로 에메랄드,
그다음에 뭐 아쿠아마린, 또 아파타이트, 루비, 사파이어, 쿼츠, 방해석, 투어멀린, 뭐 이런 것들, 로도크로사이트 다 육방전 굉장히 많은 보석들이 육방전개 결정 형태를 띠고 나타나고요. 정방전개는 세 개의 축이 존재하는데 아까 등축전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축전개는 A, B, C가 똑같았죠. 근데 얘는 수직축의 길이가 틀리고 수평축은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방정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나는 각도는 90도의 각도로 만납니다. 그래서 보면 정방정계는 A와 B는 같지만 C축이 이제 수직축입니다. 그래서 이 C축 자체가 길이가 길거나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방정계 형태를 띠고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 사방정계. 이 사방정계는 이 면을 통과하는 결정축 A, B, C, C는 수직축입니다. 이 수직축이 각각 길이가 다 틀려요. 그리고 만나는 각도는 90도의 각도로 만날 때 사방정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원석의 형태에서 이 수직축과 수평축이 얼마만의 각도로 만나는지, 그 다음에 길이가 똑같은지에 따라서 외형들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축전개 그러면 A, B, C축이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정육면체나 정팔면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단사전개 같은 경우는 A, B, C축의 길이가 다 틀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각도도 이 A축만 90도의 각도고 나머지들은 90도의 각도로 만나지 않을 때 우리가 단사전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사전개 같은 경우는 길이도 다 틀리고 각도도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의 육정계가 보석 광물이 나타나는 결정 형태의 대표적인 타입들입니다. 그래서 육정계가 있다. 그리고 등축정계부터 육방전개, 정방전개, 그다음에 사방전개, 단사전개, 삼사전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축전개만 단굴절, 육방전개, 정방전개, 사방전개, 단사전개, 삼사전개는 이중굴절 보석입니다. 자, 등축전개의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이제 좀 많은 보석들을 얘기했습니다만 스피넬과 가니세 형상, 그리고 화면에서는 조금 길어 보입니다만 정방형입니다. 정방형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육방전개는 제가 육각 연필, 그 대표적인 게 베릴이 바로 이제 여러분 에메랄드와 아쿠아마린이 산출되거든요. 그래서 베릴, 그다음에 아파타이트, 뭐 커런덤, 수정, 전기석 이런 대표적 굉장히 많은 보석들이 육방전개에서 나타나고요. 삼방전개, 사실은 이 삼방을 육방하고 같이 합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전개로 하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삼방전개라고 하는 것도 있다 해서 이제 지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 화면에다가 이제 하나 담아놨고요. 육방전개와 삼방전개는 육방전개로 통일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방전개. 정방전개의 대표적인 보석은 이제 지르콘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굴절유리라고 하는 이 성질이 굉장히 높아서 다이아몬드 유사석으로 쓸 만큼 반짝거리는 그런 대표적인 보석이고요. 굴절유리라고 하는 이 성질이 높게 되면 보석의 반사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굴절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석 감별법의 굴절계라고 하는 감별기구의 사용법도 배우실 거고요. 또 우리 강의에서도 잠깐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굴절계의 특성이나 또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보석 감별할 때 주로 사용하는지는 조금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석학 일반 시간에서도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방전개는 이 토파즈가 대표적인 그런 사방전개 보석입니다. 원석의 형태들 보게 되면 그 표면에 이렇게 이 종주선 같은 것들이 쭉 보이죠. 그래서 저런 특징을 기억하고 있으면 원석을 보더라도 그 보석이 토파즈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사전개.
스포두민이라고 하는 보석. 이 스포두민이라고 하는 그 보석 안에는 이 쿤자이트라고 하는 핑크색을 나타내는 보석이 이제 대표적인 보석인데, 이 원석 자체가 이 전체 방향으로 다 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방전개나 육방전개나 뭐 등축전개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그런 형태인데, 단사전개는 이렇게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또 수직축과 수평축의 길이도 다 틀려서 옆에 측면 상하 좌우가 다 맞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삼사전개는 그러한 게 이제 가장 심하게 나타나죠. 좌우 상하 모든 부분의 길이가 다 틀리고, 또 수직축과 수평축이 만나는 각도도 90도의 각도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태가 결정계이긴 하지만 일정한 형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마존아이트, 우리가 천하석이라고 얘기하는 보석인데, 이 아마존아이트는 우리가 1강 때 여러분들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1강 때 제가 그룹 얘기하면서 이 펠두스파 그룹, 또 이 펠두스파 그룹 안에 문스톤, 선스톤, 아마존아이트, 라브라도라이트, 펠드스파, 이렇게 4개의 보석을 얘기했죠. 바로 그 아마존아이트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6가지의 결정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출되는 형태에서는 쌍정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쌍정을 먼저 기억을. 쌍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두 개가 붙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데, 접촉쌍정은 단순하게 광물 두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석 종류 중에서 이 원석들이 쌍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연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개의 원석이 이렇게 붙게 됐었을 때 각각의 결정 성장 방향이 틀려서 한 방향으로 연마하거나 절단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쌍정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 보석용으로 이 연마된 스톤으로 이제 커팅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고, 또 큰 크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입쌍정은 접촉쌍정보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원석에 다른 하나 원석이 안을 파고 들어간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접촉쌍정은 이 대표적으로 이제 뭐 형석이나 문스톤이나 이런 보석들이 가끔 산출이 되는데, 저렇게 산출되면 그냥 그 원석의 형태가 좀 특별해서 그냥 관상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그림 A에 보게 되면 저런 이제 투입쌍정들, 또 BC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원석의 결정 성장의 방향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깎는데 제대로 된 연마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 보석 연마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입상정이 됐던 접촉상정이 됐던 두 가지 다 이 연마된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따지게 되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복상정 같은 경우는 이 원석의 결정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층이 지속적으로 기차처럼 쭉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반복상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커런덤 종류에서 이 루비 사파이어에서 이런 반복상정들이 일부 관찰이 되고요. 지금 이 ABC의 그림은 이제 레브라도라이트나 아라고나이트나 휘석의 이제 이 쌍정들 여러 방향으로 펼쳐지거나 기차처럼 쭉 연결되거나 각기 틀린 방향으로 연결되거나 이러한 이제 쌍정들인데, 어쨌든 이 쌍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친구들은 이 연마하는데 굉장한 핸디캡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정제, 궤상, 그리고 비결정질의 의미를 얘기를 했었고요. 다결정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정질이 막 모아 있는 겁니다. 근데 다결정질도 입자가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이제 미정질이라고 하는 건 더 작아요. 더 작아서 현미경으로 보면 간신히 결정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게 이제 제이다이트 비치나 네프라이트 연옥 이런 보석들이 이제 미정질에 해당되고요. 음미정질은 육안이나 현미경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그만큼 미세하게 이루어진 그런 결정질을 이제 음미정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셈이라고 하는 전자현미경 몇십만 배 이상으로 확대해야지만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칼세도니 그룹이 이 음리정질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음리정질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이제 이 보석 강의를 할 때 음리정질을 어떻게 검사하고 방법하는지 굉장히 쉬운 방법, 또 보석학적 검사 방법도 이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쉽게 칼세도니에서 우리 모조석과 이 천연석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질의 형태에 따라서도 이제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질 이상과 유질 동상. 이 동질 이상은 화학적 구성 성분은 똑같은데 생긴 게 완전히 틀리다. 그게 동질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와 흑연을 꼽죠.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둘 다 탄소가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질이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99.95에서 99.98%가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0.05에서 0.02 정도가 불순물인데 거의 대부분이 다 탄소라고 봐야죠. 뭐 탄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탄소가 어떤 원자 결합 형태를 띠고 있는지, 어떤 온도와 어떤 압력이 관여되는지에 따라서 보석의 왕인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흑연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원자 결합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등거리 구조 입자예요. 0.154 나노미터로 원자들이 정확하게 모든 방향으로 결합이 돼 있으니까 단단한 거죠. 근데 흑연 같은 경우는 긴 방향으로 이렇게 원자가 배열돼 있어서 이쪽 가로 방향으로는 굉장히 단단하지만 세로 방향으로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필심으로 쓰는 흑연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게 그 탄소 원자의 배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분이 똑같은데 외형이 틀린 것들을 동질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유질 동상은 성분은 약간 틀리지만 나타나는 외형의 형태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칼사이트라고 하는 애들은 이 주요 성분이 CaCO3입니다. CaCO3. 그리고 로도크로사이트라고 하는 MnCO3거든요. 망간이 들어가 있는데 외형이 이 성냥갑, 여러분들 성냥갑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제 밑에 있는 그 로도크로사이트는 연마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석의 형태를 보게 되면 그런 형태를 많이 띠고 나타나서 이 갖고 있는 결이나 특징들이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애들은 유질 동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질 이상과 유질 동상의 차이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는 벽계. 우리가 영문으로는 클레이비지라고 얘기합니다. 클레이비지. 이 벽계의 정의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원자의 결합 방향이 약한 쪽으로 갈라질 수 있는 성질. 그런 걸 이제 클레이비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뭐 여러분들 뭐 장작 아마 한 번씩은 패는 거 보셨죠? 직접 해보신 분들도 있고. 장작을 팰 때 우리가 이런 이 장작 나뭇결 방향으로 힘을 줘야지 잘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석에도 그렇게 잘 갈라지는 그런 균열들이 있습니다. 그걸 클레이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는 다이아몬드의 지금 이 클레이비지 벽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굉장히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클리비지 방향을 피하면서 클리비지 방향으로 충격을 주게 되면 돌을 쉽게 절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 우리가 큰 원석을 자를 때에는 저런 벽계 방향을 찾아서 억지로 충격을 주기도 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그런 이 방향의 위치에 이 절단을 해낼 수가 있는 게 이 클리비지의 성질을 이용한 보석의 연마 방법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 사진 자체는 이 다이아몬드의 벽계치기 작업입니다. 이 벽계치기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다이아몬드에는 이 가장 잘 나타나는 이 원석의 형태를 이제 우리가 정팔면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모양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 피라미드 두 개가 이렇게 서로 틀린 방향으로 붙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텐데 이 꼭지점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네 방향으로 굉장히 쉽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연마할 때 커프라고 하는 작은 홈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날을 대놓고 충격을 주게 되면 그 방향으로 굉장히 손쉽게, 그래서 벽계가 너무너무 잘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퍼펙트, 완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평탄한 면이 쉽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돌들이, 이런 보석들이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플로라이트, 토파즈, 스파디민, 그리고 칼사이트. 그래서 이런 종류의 보석들은 취급상의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1강 때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보석에서 제일 강한 보석이 뭡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라고 하지 않죠? 이 다이아몬드는 벽계성을 가지고 있고 벽계성이 완전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충격을 세게 받게 되면 쉽게 깨져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 그림에서 보여지고 있는 저렇게 삼각형의 측면 방향으로 이 벽계 방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명료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은 정말 잘 깨지는 거고요. 명료는 비교적 쉽게 잘 쪼개지는 형태들인데, 이 펠드스파라고 하는 보석은 원래 이 보석이 이 이름은 필드스파였어요. 그래서 필드, 들판에서, 스파,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들판에 깨지기 쉬운 보석의 종류들이어서 선스톤, 문스톤, 아마존나이트, 레브라도라이트, 펠드스파, 이렇게 4개의 보석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사진에 보여지는 이 보석은 레브라도라이트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조회 장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석 종류들은, 이 장석 그룹에 속하는 돌들은 사장석이나 뭐 정장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이 광물들이 서로 겹쳐져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이 결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결 방향으로는 굉장히 쉽게 깨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페스츄리 빵 이제 보면 빵이 막 껍질이 촥촥촥 벗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벽계가 그런 식으로 아주 쉽게 벌어져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석군에 들어가는 보석들이 벽계가 굉장히 명료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양호는 조금 어렵게 깨지는, 그래서 클리비지가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향은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게 크리소베릴. 자, 1강 때 크리소베릴도 한번 얘기했었죠. 크리소베릴 안에 색깔이 변하는 알렉산드라이트, 그리고 캐사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명료, 벽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깨져나가는 형태여서 뭐 불명료부터는 이 벽계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우리 에메랄드 원석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화면 사진에 지금 보여지고 있죠. 육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대신 이제 에메랄드는 벽계는 불명료하지만 돌 자체의 균열이나 내부 구조가 굉장히 열악해서 보석 중에서 굉장히 충격에 약한 그런 대표적인 보석이 또 에메랄드입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열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쌍정을 공부하면서 반복 쌍정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기차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 기차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이 쌍정면을 따라서 쭉쭉쭉 갈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파팅, 열계라고 얘기한다. 벽계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 구별하기 쉽지는 않아요. 왜? 단일 방향으로 쭉쭉쭉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 반복 쌍정에서 나오는 파팅은 여러 줄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벽계는 물론 뭐 한두 줄, 두세 줄 나올 수 있지만 여러 줄로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열계라고 하는 거, 쌍정면을 따라서 이 분류되는 이 평탄하게 면을 만들며 쪼개지는 현상을 열계, 파팅이라고 얘기한다. 자, 바로 이제 그 커런덤에서 저런 열계들. 왜냐하면 쭉 이 커런덤층이 만들어지면서 가로 방향으로 이 라인이 갈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열계라고 이제 붙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구. 단구는 제가 그 클레이비지 벽계는 이렇게 얘기했죠. 원자의 결합 방향이 약한 쪽으로 갈라지는, 방향성 있게 갈라지는 것들을
이제 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구는 방향성 없이 깨진 겁니다. 일정한 방향성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리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서 자 좌측 방향으로 쭉 갈라지면서 깨질 거야. 우측 방향으로 쭉 깨질 거야. 예상하지 못하죠. 내가 돌을 던져서 깨질 거는 알지만 어떤 방향으로 깨질지 몰라요. 그 이유가 유리라고 하는 게 내부의 원자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어느 방향이 약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이 돼봐야지만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단구는 일정하게 방향성 없이 그냥 깨져나간 형태를 fracture, 단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구의 종류들이 지금 이제 첫 번째 우리 사진에서는 패각상, 조개 껍질의 안쪽 부분처럼 이렇게 갈라진 모습들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뭐 보석도 깨지게 되면 이런 패각상으로 나타나는 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각상의 모양이거나 나무결처럼 목쇠상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거나 꼭 나무 결 모양처럼 이렇게 선무 모양처럼 나무 무늬결처럼 나타나는 것들을 목쇠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입상이라고 하는 건 깨진 면이 이 설탕의 입자, 그러니까 이 각설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설탕처럼 막 이렇게 이 조직들이 보여지는 정도일 때 깨진 부분들이 입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이 딱 깨져 나가면 이 패각상은 이렇게 조개 안쪽 무늬처럼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입상들은 각설탕 표면처럼 보여지는 느낌이다. 그게 입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균일상은 그냥 매끈하게 단구면 방향성 없이 깨진 건 맞지만 균일하게 이렇게 깨져나간 형태를 우리가 균일상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요. 네, 불균일상은 말 그대로 그냥 돌이 턱 떨어져 나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구의 형태들이 나타나서 5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패각상 종류들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도, 우리가 하드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드니스는 마찰이나 긁힘에 대한 저항도를 얘기를 하고요. 이 독일의 광물학자 프리드리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광물들 중에서 어떤 게 마찰에 대한 저항도가 가장 높을까? 그래서 이제 실험과 조사를 통해서 10, 9, 8, 7 이렇게 1까지 대표 광물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분을 했는데 이 10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9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루비 사파이어, 커런덤, 강옥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8이 토파즈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7이 수정, 쿼츠. 10의 다이아몬드와 9의 이 루비 사파이어는 단계는 한 단계 차이지만 저희가 다른 장비로 측정을 해보게 되면 한 14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인 차이죠. 1인, 경도가 1인 그 활석, 이 탈크라고 하는 뭐 분필 정도의 경도도 안 되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이 탈크와 10인 다이아몬드는 거의 뭐 많으면 6만 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부터 1까지의 모스 경도 수치는 이 각각의 순서들을 정해 놓은 것뿐이지 상대적인 비례 관계가 아닌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인 다이아몬드와 9인 루비 사파이어의 차이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참고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 손톱의 경도가 2와 2분의 1. 그러니까 1인 활석, 2인 석고까지는 여러분들이 손톱으로 긁게 되면 상처를 낼 수 있다. 대신 이제 3부터는 안 되겠죠. 우리 손톱이 2.5니까. 손톱도 경도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리동전. 우리 동전 있죠? 동전의 경도가 3. 유리창들 있죠,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유리의 경도가 5와 2분의 1, 5.5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강철이라고 얘기하는 경도도 6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철로 만든 걸 보석을 긁는다고 해서 보석에 상처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제 반지 같은 데다가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금속 발로 이렇게 물리는 걸 프롱 세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프롱 세팅을 한 다음에 물린 거를 이제 줄칼 같은 거로 이렇게 이제 문질러서 좀 평평하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 이 줄칼과 다이아몬드가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는데 그때 소리가 뭐가 갈리는 소리들이 나겠죠. 다만 어떤 게 갈린다? 줄칼이 갈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경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 10인 다이아몬드의 표면에 상처를 낼 수 있는 광물은 지구상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석의 이 이제 경도는 10인 다이아몬드부터 1, 털크, 활석까지 요 경도 수치는 여러분들 기억 꼭 해두셔야 됩니다. 왕왕 이제 우리 국가기술 자격에서도 단골 메뉴로 이제 물어보는 이제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특히 이제 다이아몬드 경도 몇이냐? 10.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두면 이해할 수 있고요. 그 경도결하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 상대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숫자의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이 모스 경도 수치의 10부터 1까지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아까 이제 언급됐던 여러분 손톱, 구리동전, 유리, 강철 요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스 경도 수치의 이 스케일들이죠. 모스 스케일입니다. 다이아몬드 이외의 다른 보석들은 차이가 또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높고 낮음의 차이가 그래도 약간 좀 일관되게 돼 있는데 다이아몬드만 압도적으로 높게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도는 이 각 보석들마다 고유의 이 성질이고요.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보석의 판별을 하는데도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려운 점은 뭐냐면 경도의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긁어보게 되면 상처가 날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귀한 보석을 경도 검사를 통해서 진부 판별을 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이 광물들을 펜슬에다가 연결해서 만든 게 경도 펜슬입니다. 경도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지금 4부터 10까지 쭉 붙어 있죠. 아마 10인 경도 연필은 다이아몬드일 거예요. 그래서 그 경도 연필로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보석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게 되면 다이아몬드의 유사석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그런 보석 중에 하나가 큐빅 지르코니아. 우리가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 때로는 큐빅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거의 다이아몬드와 외양이 비슷해서 비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다이아몬드인지 큐빅 지르코니아인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도 연필입니다. 경도 연필을 뭐로 검사를 하냐면 구인 커런덤으로 검사를 해요. 큐빅 지르코니아의 경도는 8.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커런덤, 루비 사파이어로 긁게 되면 상처가 날 거고요. 다이아몬드는 긁게 되면 전혀 상처가 안 나겠죠.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큐빅 지르코니아를 검사할 때 또 이 밖에도 경도의 차이를 가지고 이 경도 연필을 통해서 검사하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죠. 보석에 상처를 내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쪽에 그러니까 보석의 측면 쪽이나 밑면 쪽에서 현미경으로 확대한 상태에서 살짝 확인해 보는 정도를 그것도 의뢰자한테 이런 검사를 하겠다고 미리 고지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나게 되면 우리가 그 보석이 이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인성은 우리가 그 바로 충격에 대한 저항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toughness, 충격이나 압력에 대한 저항도를 얘기하고요. 이게 가장 뛰어난 보석은 제이다이트, 빛이나 네프라이트, 연옥인데 그 인성이 뛰어난 이유는 이 제이다이트라고 하는 빛이나 네프라이트라고 하는 연옥을 내부를 관찰해 보게 되면 실타래가 막 얽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집을 질 때
진흙으로 이제 벽을 막 담을 만들게 되면 진흙만 붙이면 시간이 지나면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떨어져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진흙을 막 개어서 벽에 바를 때 지푸라기를 같이 많이 섞었어요. 그 지푸라기가 진흙이 서로 떨어지지 않게끔 꽉 움켜쥐는 그런 역할을 한 거고요. 이런 비치나 네프라이트 연옥도 보석 내부를 보게 되면 아주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섬유상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섬유상의 조직들 때문에 보석이 잘 떨어져 나가지 않고 충격이나 압력에 대한 저항도가 보석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구성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리적 성질 중에서 밀도와 비중. 사실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질량이 얼마만큼 밀하게 돼 있느냐, 느낌상으로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밀도에 대한 부분은. 비중이라고 하는 건 스펙스 그래비티. 제가 정의를 간단하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물체의 무게와 섭씨 4도씨 표준 대기압에서의 동일한 부피의 물의 무게와의 비율. 좀 복잡하죠. 쉽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광물이나 보석이 물보다 몇 배 무거우냐? 조건은 섭씨 4도씨 표준 대기압에서. 왜? 물은 온도에 따라서 비중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도씨로 기준을 정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물컵에다가 얼음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얼음이 위에 떠 있죠. 결국 비중이 얼음도 이 똑같은 성분이지만 H2O지만 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비중이 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떠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이 비중의 조건을 얘기할 땐 섭씨 4도씨 표준 대기압으로 정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 보게 되면 밀도라고 하는 게 바로 최적분의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물을 일로 놓고 봤었을 때 금, 그다음에 뭐 납, 요런 이제 중금속, 귀금속의 비중을 이제 알려놓은 거죠. 금이 19.3입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19배 무겁다는 얘기거든요. 알루미늄도 굉장히 가벼운 금속이라고 되어져 있고 알려져 있지만 알루미늄도 2.70이니까 뭐 물보다 2.7배 무겁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보석들 중에서 물보다 비중이 가벼운 보석은 거의 없습니다. 왜? 대부분 광물이고 암석이기 때문에 일보다 다 무거운 그런 이제 숫자들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광물들마다 고유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석 검사를 할 때 비중 수치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보석임을 증명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비중 검사는 파괴 실험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석만 나석으로 있다 그러면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고요. 대신 단점은 이 제품으로 세팅이 돼 있게 되면 금속에 물려져 있게 되면 분리하지 않을 때에는 그 보석만의 비중을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제한적인 조건이고요. 대신 보석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보석의 종류를 판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비중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물이 이제 1이라고 기종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3.52가 물보다 3.5배 무겁다는 얘기고요. 루비 사파이어 4, 뭐 수정 뭐 2.65, 뭐 에메랄드 뭐 2.7. 그러니까 거의 다 막 2가 넘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보석 중에서 비중이 가벼운 보석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가장 가벼운 천연 보석 중에 하나가 엠버라고 하는 호박입니다. 이 호박의 비중은 숫자로 얘기하면 1.08 정도 돼요. 1.08.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호박이? 가라앉죠. 대신 우리는 그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포화염수를 만듭니다. 포화염수를 만들게 되면 비중이 좀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이 포화염수로 됐었을 때 약 1.12에서 1.13 정도의 비중을 갖고 나타나니까 1.12의 물에다가 1.08의 호박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뜨죠. 그래서 천연 호박인지
호박이 아닌지 검사할 때 이런 포화염수 비중 실험을 통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호박 산지 중에 발틱 해안에서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바닷가에서 호박이 둥둥 떠다니는 걸 채 같은 걸로 이렇게 걷어서 이 채광을 했던 것도 호박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호박의 비중이 가벼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좀 잘 뜨고 수영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 그 소금물이기 때문에 비중이 물보다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뜰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계 검사로 보석 검사를 할 때 결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검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성. 대부분의 이 보석은 전기성을 안 갖고 나타나죠. 거의 대부분 뭐 이제 부도체인 경우가 많고요. 때로는 반도체 형태를 띠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전기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압력을 받거나 아니면 마찰을 받거나 열에 의해서 이런 이제 이 전기성을 뜨게 나타내면 압착전기, 초전기 이런 명칭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석 중에서 뭐 투어멀린이라고 하는 전기석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이 동네 꼬마들이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돌을 막 주워다가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모닥불에 돌이 가열되니까 옆에 있던 쟤들이 돌에 와서 막 달라붙더랍니다. 그게 이제 투어멀린이라고 하는 보석이 갖고 있는 열에 의한 전기성이고요. 그래서 이 투어멀린이나 콜츠나 이런 이 뭐 보석들은 전기성을 때에 따라서 갖고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블루 다이아몬드, 청색의 다이아몬드에서도 그런 전기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갖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그런 전기성을 갖고 나타날 수 있고요. 이 열전도성이라고 하는 건, 자 오늘은 이제 이 새로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용어들이 많습니다라고 이제 고민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쭉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런 용어의 정의들을 제가 다시 한번 계속 리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질 거고,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들이 보석의 베이스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열 전도성은 이 단위 면적, 그러니까 이 보석의 열이 얼마만큼 많이 빨리 전달이 되느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 전도성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그 보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의 유사성인 큐빅 지르코니아를 구별할 때 그 테스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이 열 전도계가 테스터기입니다. 그걸 대보면 큐빅보다 다이아몬드의 열 전도성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 다이아몬드, 소리가 나지 않으면 큐빅 지르코니아 이렇게 구별을 했던 거고요. 이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유사석 이외에도 요즘 이제 신종 그 유사석 중에는 모이서나이트라고 하는 보석도 지금 나오는 그 열전도 테스터기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귀금속 중에서는 은이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은 금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뭐 어르신들 또 집에서 부모님들이 은수저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은을 그런 뭐 넣어보면 독약 같은데 반응을 해서 금세 알 수 있어서 옛날 임금들이 썼는데요,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은이 열 전도성이 정말 좋아서 지금은 이제 좀 따뜻해지고 있는 계절입니다만, 한겨울에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딱 잡게 되면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그런 젓가락을 잡았을 때 느끼는 충격도 조금 낮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는 항상 밥그릇과 국그릇이 있고, 이 수저를 국그릇에 넣는 순간 그 국의 따뜻한 온도가 이 아주 높은 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손까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감으로 식사를 편안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또 우리 그 선조들의 지혜가 이 은수저에 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 전도성이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뛰어나다. 또 이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유사석을 구별하는데 기본 핵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열 팽창성은 보석 내부의 이 어떤 내부의 물질들이 외부의 열에 의해서 터져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앰버 호박의 이 선스팽클이라고 하는 내포물입니다. 주로 이제 호박은 열 처리를 통해서 그 호박 보석의 색깔을 향상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런 열 처리 후발 작업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저런 원반상의 균열 같은 것들입니다. 결정체가 탕 터지면서 이렇게 크랙처럼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열 팽창성의 그런 조건이라는 걸, 이제 왜냐하면 열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내부에 갇혀져 있는 게 이제 부피가 커지니까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내포물로도 관찰이 될 수 있다. 자성은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자석에 끌리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적철석이라고 하는 헤마타이트, 그다음에 모조적철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조석이 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꼭 자석처럼 생겼어요. 헤마타이트 같은 경우는. 다만 제가 적철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헤마타이트는 이 돌을 연마하게 되면 그 안에는 붉은색 빛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의 이름을 적철석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겉모습은 꼭 여러분들이 자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성을 갖고 있는 그런 보석이다. 그다음에 이제 친수성, 이 광물이 물에 젖는 정도인데 이 친수성이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보석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위에 물을 떨어뜨리게 되면 물이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근데 친수성이 떨어지는 보석들은 물이 옆으로 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큐빅 지르코니아와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때도 이 물을 스포이드로 떨어뜨려서 예전에 검사를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이용한 이 보석의 검사 방법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이런 정의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중 광택의 종류에 따른 보석의 연결로 옳은 것은. 근데 사실 이제 광택 같은 경우는 이 보석의 굴절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오팔이나 문스톤 같은 경우는 아유류 광택인데, 이 지르콘은 이 서브 애더먼트 아근강 광택이 많습니다만 호박은 이 아근강 광택이 될 수가 없죠. 이 광택이 굉장히 낮은 그런 이제 대표 보석이고요. 유리 광택은 루비는 뭐 루비 광택이 맞습니다만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서브 애더먼틴, 그러니까 서브 애더먼틴 아근강 광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유류 광택 오팔 문스톤이다. 요거 정도 한번 미리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중 보석의 결정을 육정계로 구별할 때 기준으로 맞는 것은, 그러면 이 아까 육정계 구별할 때는 결정축의 길이와 축 사이의 각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들었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결정면의 그 넓이와 축 사이의 각 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이 육정계 구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그 이제 이 강에서는 가장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 벽계, 열계, 단구, 경도, 인성, 밀도, 비중, 이게 이제 다 이 물리적 성질에 해당돼서 이것들 자체의 정의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물론 때로는 파괴 실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비파괴 검사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벽계 같은 경우도 보석을 연마할 때도 많이 쓰고요. 또 다이아몬드를 감정할 때도 우리가 이 벽계성을 꼭 확인해야 되고요. 또 다른 유색 보석에서도 벽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어떻게 연마해야 될 건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질 중에 하나가 되고요. 경도나 인성은 굉장히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마찰에 대한 저항도인지 충격이나 압력에 대한 저항도인지 따라서 보석의 내구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도가 제일 높은 보석은 10 다이아몬드, 인성이 제일 높은 보석은 제이다이트, 비치, 네프라이트, 옥, 연옥,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비중 같은 경우는 제가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물체의 무게와 섭씨 4도시 표준 대기압에서의 동일한 부피의 물의 무게와의 비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숫자로 표현되면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물을 이용해서 이제 정수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보석의 비중을 측정해서 어떤 보석인지 알아낼 수 있죠. 이 정수법의 공식은 사실 공기 중의 무게 마이너스 물속의 무게분의 공기 중의 무게,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의 무게가 12, 물속의 무게를 측정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9다. 그러면 12 마이너스 9니까 3이 되고요. 다시 공기 중의 무게 12니까 분수로 나누면 4가 되잖아요. 이 4인 대표적인 보석은 바로 루비나 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격 시험에 이런 문제도 출제가 돼서 정수법의 공식도 여러분들이 공기 중의 무게 마이너스 물속의 무게분의 공기 중의 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보석 감별법에서 비중에 대한 검사 방법이나 요 공식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강에서는 그런 이 결정계와 물리적 성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본 거고요. 더더욱더 보석에서의 물리적 성질이나 또 우리가 이 3강에서 보여지는 보석의 새 광학적 성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보석 감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요. 보석 감별법과 더불어서 보석학 일반에서도 어떤 보석임을 증명하는데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 성질들입니다. 왜 이런 성질이 중요하냐면 그 보석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강에서는 결정계와 우리 보석의 물리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 3강에서는 바로 보석의 색에 관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강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